아이고, 이것이 대리석 긁히면 누가 물어낼 건데. 설날 새벽 보일러가 꺼진 얼음장 같은 부엌에서 만삭의 며느리가 동태전 200개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튀는 기름에 벌겋게 부풀어 올랐고 동상에 걸린 발가락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현기증에 국자를 떨어뜨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몸 상태 대신 바닥 대리석부터 확인하며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여자가 오죽 칠칠 맞지 못하면 남자가 밖으로 눈을 돌리겠어. 네 탓이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상간녀의 임신 소식에 차라리 잘 됐다. 며 두 손을 들고 환영했어요. 이제야 우리 집안에 진짜 며느리가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명품을 잔뜩 들고 나타난 상간녀의 손을 덥석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금 세례를 맞으며 맨발로 쫓겨난 며느리의 주머니에는 5만 원짜리 한 장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시댁 식구들이 상상도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계 서열 12 수조원대 그룹의 젊은 회장이 20년간 사재 100억을 들여 찾아 헤맨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다는 사실을요. 법원 앞에서 그 회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순간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만삭의 몸으로 쫓겨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어머니가 떠받들던 상간녀의 충격적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아픈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또한 남겨주신다면 오늘도 보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날 새벽 3시 경기도 외곽의 낡은 2층 집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가 유리창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데 보일러는 꺼진 지 오래였죠. 만삭의 이서연이 차가운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동태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연신 피어올랐고 부은 손가락은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할 만큼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2시간 전 서연이 안방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부엌이 너무 추워요. 보일러를 잠깐만 틀어도 될까요? 이불 속에서 전기장판을 끌어안고 누워있던 박명자가 눈도 뜨지 않은 채 내뱉었습니다. 가스비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가 진상이 뱄을 때 새벽 2시부터 맨손으로 전 부쳤어. 요즘 젊은 것들은 입만 살아. 추우면 전이 더 바삭해진다고 투덜거릴 시간에 한 장이라도 더 부쳐. 어머님, 배가 많이 불러서 오래 앉아있으면 아기한테 안 좋다고. 박명자가 벌떡 상체를 일으키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기 핑계 참 잘도 돼. 시키는 대로 못하겠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든가. 근본도 없는 게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은 배를 쓸어내리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조금만 더 참을게.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남편 최진상이 부스스한 머리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여보, 200개 다 붙였어.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진상은 코를 찡그리며 서연의 앞치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야, 전 냄새 미쳤다. 내 패딩에 냄새 옮기지 마. 부엌에서 나오지도 마. 손님들 오는데 비린내 풍기면 꼴 보기 싫으니까.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진상은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문 채 12첩 반상을 혼자 차리기 시작했어요.
정오가 되자 시누이 가족을 시작으로 20여 명의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몸을 끌고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음식을 날랐고 발목은 실내와 속에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어요. 시누이가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어먹더니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옳게, 이거 짠 거 몰라? 갈비찜에 소금을 한 줌을 넣은 거야 뭐야? 죄송해요 언니. 새벽부터 서두르다 보니 간을 잘못. 시누이가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손님상에 이런 걸 올려놓고? 엄마, 이래서 내가 뭘 했어. 배운 데가 없으니까 음식 맛을 모른다니까. 식탁 끝에 앉아있던 고모가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그랬지. 고아원 출신한테 뭘 바라냐고. 제사 음식은 집안의 격인데 쯧쯧. 서연은 앞치마 끝을 꽉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고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서연이 부엌 문턱에서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부엌으로 달려온 박명자는 서연의 상태 대신 바닥 대리석부터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대리석 긁히면 누가 물어낼 건데. 박명자의 손바닥이 서연의 등짝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어지러우면 밥을 처먹었어야지. 몸이 약해가지고 쓸모가 없어. 손님들 앞에서 쉬하지 말고 빨리 국 데워와. 저녁이 되자 친척들은 서연이 만든 음식을 밀폐용기에 나눠 담아 싹 들고 갔습니다. 서연에게 남은 것은 생선 가시와 밥풀이 섞인 잔반뿐이었어요. 허기를 참지 못한 서연이 밥솥에 눌어붙은 찬밥을 긁어 입에 넣는 순간 진상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야, 걸신 들린 거 아니야? 꼴도 보기 싫다, 진짜. 진상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벌컥 마시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서연의 숟가락을 쥔 손이 멈췄고 찬밥을 억지로 삼키는 소리만 텅 빈 부엌에 울렸어요. 저녁 제사 준비 중 서연의 아랫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서연은 속옷에 번진 붉은 얼룩을 확인하고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님, 피가 나와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박명자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사래를 쳤습니다. 재수없게 명절에 무슨 피야. 설날에 피를 보면 한 해 운이 다 달아나. 박명자가 굵은 소금 한 줌을 집어와 서연의 머리 위로 뿌렸습니다. 됐으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제사상이나 차려. 조상님 앞에서 불상사 만들 셈이야? 서연은 소금이 묻은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 아래쪽에 둔한 통증이 허리까지 번졌지만 서연은 제사상 위에 음식을 올렸어요.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젓가락을 놓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뒷정리까지 마치자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박명자가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큰집 식구들 와. 만두 500개 빚어놔. 새벽 4시까지 다 해놓고. 어머님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발목이 많이. 뭐,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면서 그 정도도 못해? 못하겠으면 당장 나가. 짐도 싸지 말고 몸만 꺼져. 박명자는 밀가루 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안방 문을 쿵 닫았습니다. 서연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보육원 시절 사진 한 장을 손끝으로 쓸어보던 서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무시를 안 당했을 텐데. 2층에서 내려온 진상이 서연의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또 이거 들고 울고 있어? 고아 티 작작 좀 내. 징그럽게.
진상은 지갑을 거실 구석으로 휙 던져버렸고 사진이 먼지 쌓인 바닥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만두나 빚어. 엄마 시킨 거 안 하고 딴짓하면 또 잔소리 듣는 건 나라고. 진상은 맥주 캔을 들고 올라갔고 서연은 바닥에서 사진을 주워 꺾인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폈습니다. 서연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만두를 빚다 식탁에 기대어 쪽잠을 청하던 서연의 귀에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 위 진상의 외투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혹시 급한 연락일까 싶어 핸드폰을 꺼내든 서연의 눈이 액정 화면에서 멈췄습니다. 하트 모양이 붙은 낯선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고 서연의 손끝이 얼어붙은 듯 굳었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고 떨리는 손으로 잠금 패턴을 그렸습니다. 화면이 열리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어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한 진실이 그 작은 화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상의 핸드폰 갤러리에는 나의 여신님이라 저장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진 임신 테스트기 사진 한 장이 서연의 눈을 찔렀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테스트기 옆에 오빠, 우리 아기 생겼어라는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메시지함을 열자 더 참담한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한 푼, 두 푼 모아둔 300만 원이 미 생일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명품 가방 결제에 쓰인 카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 새벽마다 동태전을 부치고 만두를 빚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명품을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쥔 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고 있는 진상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진상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이 여자가 누구야? 진상의 눈이 번쩍 뜨였고 핸드폰을 낚아채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남의 핸드폰을 왜 몰래 봐?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인 거 몰라? 프라이버시? 지금 나한테 프라이버시를 따져? 이 여자가 누구냐고. 임신까지 했다며? 소리 질러. 더 크게 질러봐. 네가 뭘 잘했다고 목소리가 커? 고성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박명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난리야. 조상님 제삿날에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환장했어? 서연이 계단을 내려오며 박명자에게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진상이가 바람을 피웠어요. 이 여자가 임신까지 했대요. 박명자는 화면을 흘낏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박명자가 아들을 혼내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박명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오죽 칠칠 맞지 못하면 남자가 밖으로 눈을 돌리겠어. 네가 집에서 제대로 했으면 우리 아들이 왜 바깥 처자를 만나. 네 탓이지.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핀 사람이 진상인데 왜 제 잘못이에요? 시끄러. 아들 잘못이 아니라 내 복이 없는 거야. 계단 위에서 내려온 진상이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섰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고 뻔뻔한 웃음만 얼굴에 번져 있었어요. 야, 솔직히 말해줄까? 나 그 여자 만난 지 1년 넘었어. 이름은 미이고 나한테 진짜 잘해줘. 밥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집에 오면 맨날 웃으면서 맞아준다고. 1년? 내가 입덧으로 죽을 것 같을 때도 그 여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맨날 아프다, 힘들다, 징징거리니까
내가 얼마나 숨막혔는지 알아? 미희는 달라. 걔는 나를 왕처럼 대접해줘.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내 아내야.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고. 근데 다른 여자가 임신했다니 그게 말이 돼? 박명자가 끼어들며 서연을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임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차라리 잘 됐다. 네 뱃속에 있는 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잖아.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한데 그쪽에서 아들을 낳아준다면 나는 두 손 들고 환영이야.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불륜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상간녀의 아이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소란을 듣고 내려온 신우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올케, 솔직히 올케가 낳을 애가 아들이라는 보장 있어? 동생이 좋아하는 여자가 아들을 가졌으면 집안으로서는 경사지. 왜 혼자 유난이야? 서연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말들에 둘러싸여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한 명도 서연의 편이 아니었어요. 서연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졌고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혼해줘. 나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아.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 이혼? 네가 감히 이혼을 입에 담아? 박명자가 두 눈을 부릅뜨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주워와서 밥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혼이야? 은혜도 모르는 년. 진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서연의 등이 벽에 부딪혔고 충격에 서연이 배를 감싸주며 신음을 흘렸어요. 서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배. 진상은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을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연기 작작해. 이혼 소송 걸어봤자 넌 돈도 없고 백도 없어. 양육권? 꿈도 꾸지 마. 고아 출신이 무슨 수로 애를 키워. 서연은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배를 감싼 손이 떨렸지만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나갈게. 오늘 당장 나갈게. 서연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자 박명자가 서연의 뒤를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좋아, 나가. 근데 위자료 같은 소리는 꿈도 꾸지 마.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밥값이나 내놓고 가라. 밥값. 서연이 신발장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박명자가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퍼와서 서연의 등 뒤로 퍼부었어요. 재수 없는 년.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 에이, 더러워. 소금이 서연의 머리카락과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서연의 등 뒤로 박명자의 고함과 신우이의 비웃음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설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서연의 온몸을 감쌌어요. 소금이 묻은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이 파고들었고 서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서연은 골목 끝에 멈춰서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구겨진 5만 원권 한 장뿐이었어요. 핸드폰도 지갑도 카드도 없었습니다. 진상이 거실 구석으로 던져버린 낡은 지갑 속 사진 한 장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서연은 5만 원짜리를 꽉 쥔 채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서연의 길고 긴 그림자가 늘어졌고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서연은 배를 감싸 쥐고 걸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의 눈에 맺혔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시댁 골목에 남겨둔 짐이라도 챙기려고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밤새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버틴 서연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시댁 대문 앞에 도착한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대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트렁크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트렁크에서 최고급 한우 세트와 굴비 게짝을 꺼내 대문 안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세단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모피 코트에 굽 높은 구두,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여자는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리며 대문 앞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아줌마, 거기 왜 서 있어요? 비켜요. 여자의 목소리는 싸늘했고 서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상의 핸드폰 갤러리에서 수십 번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대문 안에서 부산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박명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박명자의 얼굴에는 어젯밤 서연에게 소금을 퍼붓던 험악함 대신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아이고, 미희야. 왔구나, 왔어. 이 추운 날 고생했지? 어서 들어와, 어서. 박명자가 미희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미희는 박명자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며 능숙하게 웃어 보였어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제 작은 성의예요. 한우랑 굴비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런 귀한 걸. 미희야, 너는 진짜 우리 아들 복이다, 복. 서연은 대문 앞에 선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3년을 이 집에서 살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박명자는 처음 보는 여자에게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었어요. 서연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고 목구멍 안쪽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미희는 소파 정중앙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핸드백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박명자 앞에 펼쳐 보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빠를 쏙 빼닮은 건강한 아들이래요. 떡두꺼비 같은 손자예요. 박명자가 초음파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자, 드디어 우리 집안의 손자가, 아이고, 이제야 대가 이어지는구나. 박명자는 서연이 대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목소리를 한껏 높였어요. 이제야 우리 집안에 진짜 며느리가 들어왔다. 미희야, 너 같은 애를 진작에 만났어야 했는데 3년을 쓸데없는 년한테 허비했지 뭐야. 서연의 귓전에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전을 부치고 제사상을 차리고 명절마다 20명이 넘는 친척 밥상을 혼자 차린 것이 쓸데없는 년한테 허비한 시간이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온 진상이 미희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상은 대문 쪽을 힐끗 보더니 서연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맞지? 이게 격의 차이다. 눈치껏 빨리 꺼져라. 네 짐은 현관 앞에 내다 놨으니까. 현관 앞에는 서연의 옷가지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 2개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옷 사이로 서연이 아기를 위해 손수 짠 노란색 손뜨개 모자가 비닐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서연이 비닐봉지를 집어 들려는 순간 미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미희는 서연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언니, 언니가 쓰던 그릇이랑 침대는 싹 다 버릴 거니까 걱정 마요.
더러워서 쓸 수가 없거든. 미희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미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서연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미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비닐봉지를 어깨에 걸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박명자와 미희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진상이 문 닫아 찬바람 들어와라고 말하는 소리가 서연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이 집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터미널 근처 24시간 찜질방에 도착했어요. 비닐봉지 2개를 사물함에 밀어넣고 모서리 자리에 앉아 주머니 속 5만 원을 꺼내 보았습니다. 입장료를 내면 2만 원이 남았고 그 돈으로 내일 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서연은 식혜 한 잔 사 먹을 돈이 아까워 세면대에서 수돗물을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찜질방 한쪽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앵커의 목소리에 섞인 한 문장이 서연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재계 서열 10위권 제2그룹의 강도준 회장이 잃어버린 은인을 찾기 위해 사제 1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서연의 고개가 천천히 TV 쪽으로 돌아갔어요. 화면에 비친 남자의 얼굴을 본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29살의 젊은 회장. 단정한 정장의 날카로운 눈매. 그런데 그 눈매 속에 서연은 20년 전에 그 꼬마를 보았습니다. 보육원 한쪽 구석에서 매일 울고 있던 코 밑이 빨갛게 부르튼 울보도준이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 밥을 빼앗기고 구석에서 배를 움켜쥐고 있던 그 꼬마에게 서연은 매일 자기 빵을 반으로 쪼개어 건넸었어요. 화면 속 도준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게 어머니이자 누나였던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보육원에서 저를 왕눈이라고 불렀어요. 누나,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제발 연락해 주세요. 도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TV 화면 앞에 멍하니 서서 입술을 달싹였어요. 도준아, 왕누나. 그게 정말 너야?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도 이서연이라고 하지 않았어? 에이, 설마. 저런 행색으로? 회장 누나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겠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방송국 제보란에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왕눈이 도준아, 누나야. 보고 있어.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순간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핸드폰이 꺼져버렸습니다. 배터리가 바닥난 것이었어요. 서연은 꺼진 화면을 2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전송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충전기도 없는 찜질방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뱃속의 아이가 발로 서연의 옆구리를 찾고 서연은 배를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살 길을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찜질방의 형광등이 지직거렸고 서연은 꺼진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찜질방 구석에서 잠들어 있던 서연은 고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졌어. 여기 도둑이 있다고. 찜질방 한가운데서 중년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관리인이 달려왔고 여자는 사방을 둘러보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 어젯밤에 저 여자가 내 옆에서 잤어. 저거 봐, 비닐봉지에 짐 싸들고 온 거. 수상하잖아. 서연이 벌떡 일어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건드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서 자는 것부터가 수상한데.
돈이 있으면 여관을 가지 왜 찜질방이야. 관리인이 서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구겨진 옷에 부은 얼굴, 검은 비닐봉지 2개. 관리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경찰 부를게요. CCTV 확인할 때까지 둘 다 여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만삭인데 그런 짓을 왜 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못할 짓이 어딨어. 배가 크면 도둑질 안 하냐? 경찰 2명이 도착했고 서연은 찜질방 로비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경찰은 서연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데 집이 있는 분이 왜 찜질방에서 주무셨어요? 사정이 있어서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CCTV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감싸 쥔 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온몸에 바늘처럼 꽂혔어요. 그 시각 서울 강남의 제2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에서는 비서실장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도준이 책상 위에 놓인 보육원 시절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빵을 반으로 쪼개 웃으며 건네주는 어린 서연과 눈이 퉁퉁 부은 꼬마 도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도준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찾았다고? 누나를 찾은 거야? 어젯밤 방송국 제보란에 미완성 문자가 한 건 수신되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이서연이고 내용은 왕눈이 도준아, 누나야로 시작합니다. 전송이 완료되기 직전에 끊긴 것으로 보입니다. 도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치는? 위치 추적했어? 발신 기지국을 역추적한 결과 경기도 안산시 터미널 인근 24시간 찜질방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해당 찜질방 매점에서 이서연 명의의 카드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도준의 눈이 떨렸어요. 책상 위의 사진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양복 상의를 낚아채 걸치며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헬기 준비해. 경호팀 30명 전원 출동이야. 지금 당장. 회장님,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20년을 찾았어. 1분도 더 못 기다려. 빨리 움직여. 도준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찜질방 로비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여자는 계속해서 서연을 몰아세웠습니다. 빨리 가방 풀어봐. 내 지갑 안에 5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어젯밤에 자리에 눕자마자 잠들었어요. 거짓말. 네가 아니면 누가 가져가. 여기 나랑 너밖에 없었잖아. 그때 찜질방 천장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헬기 소리 아니야? 헬기가 왜 여기에? 찜질방 입구 유리문 너머로 검은 정장에 건장한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호원 30여 명이 찜질방 입구를 완전히 둘러쌌고 출입구 양옆에 도열하여 길을 만들었어요. 경찰 2명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당신들은 여기 지금 조사 중이에요. 경호원들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일제히 양옆으로 갈라섰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고 숨이 차 있었어요. 남자의 눈이 로비를 훑었고 구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도준이었습니다. 도준은 서연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경찰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도준은 경찰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쳤습니다. 서연 앞에 선 도준은 그대로 두 무릎을 바닥에 꿇었어요. 서연의 낡은 운동화가 도준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운동화 코가 닳아 안감이 드러나 있었고 끈은 한쪽이 끊어져 매듭으로 이어 묶여 있었어요. 도준의 입이 떨렸습니다. 누나.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 나야. 왕눈이. 나 도준이. 도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두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누나. 진짜 미안해. 도준이 서연의 낡은 운동화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도준의 넓은 어깨가 떨렸고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어요.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눈앞의 남자 얼굴에서 20년 전 보육원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던 꼬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도준아? 정말 우리 왕눈이야? 응, 나야 누나. 누나가 매일 빵 반쪽 나눠줬잖아. 코 닦으라고 손수건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줬잖아. 나 다 기억해.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준도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며 오열했어요. 찜질방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갑 도난을 신고했던 여자는 입을 벌린 채 뒷걸음질 쳤고 경찰 2명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도준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은 도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도준이 고개를 돌려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찜질방 건물째 매입해. 싹 다 갈아엎어.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준이 서연을 부축하며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도준이 서연의 팔을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찜질방 밖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뒷문을 열었고 도준이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내했어요. 리무진에 오르는 순간 서연의 몸에서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서연의 눈이 감겼고 도준의 팔 위로 서연의 몸이 스르르 쓰러졌어요. 누나, 누나, 정신 차려. 도준이 서연을 안아 올리며 운전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병원으로 가. 내 개인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리무진이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도로 위를 내달렸습니다. 도준은 의식을 잃은 서연의 손을 꼭 잡은 채 중얼거렸어요. 누나,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괜찮아. 누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내가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내 목숨 걸고. 병원에서 깨어난 서연은 하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한 시트 위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도준이 앉아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나,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이 과로랑 영양 부족이래. 아기는 괜찮다고 했어. 걱정 마. 서연이 도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준아, 고마워. 근데 나 지금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누나. 누나가 없었으면 나는 보육원에서 굶어 죽었을 거야. 누나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내가 뭘 해도 모자라. 앞으로 다 내가 할 테니까 누나는 아기만 생각해. 서연은 도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20년 전 매일 울기만 하던 꼬마가 이렇게 듬직한 어른이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도준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변호인단 50명 구성했고 그놈들 금융거래 내역이랑 통화 기록 전부 뒤지고 있어. 50명?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도준아. 안 해도 되긴. 누나를 그 꼴로 만든 놈들이야. 가만 안 둬. 도준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고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진상 그놈 회사 돈 횡령해서 도박 빚맞고 있더라.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갯돈 사기로 고소 직전이고 하나같이 썩은 놈들이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횡령? 갯돈 사기? 그 사람들이? 그것만이 아니야. 상간녀라는 그 여자 산부인과 기록이 이상해. 흥신소에서 뒤지고 있는데 조만간 꼬리가 잡힐 거야. 도준이 서연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주었어요. 누나, 이제부터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누나는 여기서 아기랑 푹 쉬어. 알겠지?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이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서연은 최고의 태교와 돌봄을 받기 시작했어요. 전담 의료진이 매일 서연의 건강을 체크했고 영양사가 짜준 식단에 따라 따뜻한 식사가 3끼 차려졌습니다. 서연의 볼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부어있던 발목도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도준이 커다란 옷상자를 들고 서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누나, 이거 법원 갈 때 입어. 상자를 열자 붉은색 맞춤 정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연이 놀란 눈으로 도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도준아. 이런 비싼 옷을 왜? 누나한테는 전투복이 필요해. 그놈들 앞에 당당하게 서려면 누나가 제일 빛나야 하잖아. 누나, 이제 고개 숙이는 거 끝이야. 서연은 붉은 정장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서연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서연의 얼굴에 떠오른 웃음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 당일 아침 서연은 도준이 선물한 붉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서연은 찜질방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오늘부터 절대 고개 숙이지 마. 서연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고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이혼 조정실은 좁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직사각형 테이블 양쪽에 서연과 진상이 마주 앉았어요. 진상 옆에는 박명자가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고 뒤쪽 의자에는 미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혼자였어요. 변호사도 없이 단출하게 앉아있는 서연을 보고 진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야, 변호사도 못 구한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꼴 좋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양측의 합의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진상 측은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양육권 포기를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진상이 서류 한 장을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위자료 포기 각서야. 이거 안 쓰면 도장 안 찍어준다. 알지? 서연이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것은 떨림이 아니라 참고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 서명할게. 서연이 펜을 들어 각서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혼 합의서에도 도장을 찍었어요. 조정위원이 양측의 서명을 확인하고 조정 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진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됐다. 끝났어. 조정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진상은 박명자와 미희를 얼싸안았어요. 엄마, 끝났어.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고 알터니 뺐다. 박명자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거머리 같은 년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어. 오늘 저녁은 소고기다, 소고기. 박명자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고 미희가 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잘 가요. 다신 보지 말아요. 아, 참. 앞으로 찜질방 갈 때 이불은 깔고 자요. 감기 걸리면 병원비 아깝잖아. 미희가 킥킥거리며 웃었고 진상이 미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시원하게 한턱 쏠게, 미희야. 서연은 법원 계단 위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가 있었고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굉음이 울렸어요. 법원 상공을 헬기한 대가 천천히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법원 정문도로 위로 경호용 오토바이 6대가 줄지어 진입했고 그 뒤를 검은색 롤스로이스 3대가 따랐어요.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법원 앞 광장을 가득 메웠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대통령이 온 거 아니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어디선가 나타난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중앙 리무진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코트를 걸친 강도준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도준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고든 걸음으로 법원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상이 리무진 행렬을 멍하니 바라보다 박명자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저거 누구야? 웬 재벌이 법원에 왔어? 박명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도준을 살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설마 TV에 나오던 그 젊은 회장 아니야? 미희가 눈을 반짝이며 앞으로 나섰어요. 맞아, 제2그룹 강도준 회장이야. 어머님, 혹시 우리 소식 듣고 축하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진상 오빠 회사가 제2그룹이랑 거래한 적 있잖아. 박명자가 급히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 아들 회사에서 납품했었지. 그 인연으로 온 거야. 틀림없어. 도준이 법원 계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 위에 서 있는 서연 앞에서 도준의 발이 멈췄어요. 도준은 등을 곧게 편 채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법원 앞 광장이 순간 고요해졌어요. 누님, 늦게 모시러 와서 죄송합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법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2그룹 법무팀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누님. 도준이 허리를 편 뒤 서연의 옆에 나란히 섰어요. 취재진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기자들이 앞다투어 소리쳤습니다. 강도준 회장님, 이분이 그 잃어버린 은인입니까? 회장님이 20년간 찾아온 그분이 맞습니까? 도준이 마이크를 향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저에게는 친누 하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법원 앞이 술렁였어요. 100억 출연해서 찾던 그 은인? 저 여자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진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박명자가 서연에게 달려가며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뭐야? 서연아, 네가 저 회장이랑 무슨 사이야? 왜 말을 안 했어, 이년아. 경호원 2명이 박명자의 앞을 가로막았고 박명자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어요. 비켜. 우리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다고. 도준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방금 이혼 도장 찍고 나왔으면서 무슨 며느리입니까? 제 누님께 손대지 마십시오. 박명자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도준의 서늘한 눈빛에 박명자의 다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연이 계단을 내려와 얼어붙은 진상 앞에 섰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방금 찍은 이혼 서류 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서연이 서류를 진상의 눈앞에서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방금 도장 찍었지? 위자료 포기 각서에 내 서명도 받았고,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야. 진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상이 두 손을 내밀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그게 아니라,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상의 목소리가 떨렸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도준이 턱짓 한 번을 했고 검은 정장의 변호사 4명이 진상의 앞을 벽처럼 가로막았어요. 변호인단의 수석 변호사가 서류 봉투 3개를 진상에게 내밀었습니다. 최진상 씨, 첫 번째는 100억 원대의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장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 돈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고요. 세 번째는 배우자 폭행에 대한 형사 고소장입니다. 진상의 손이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여는 진상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고 첫 장에 적힌 청구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진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100억? 이게 무슨... 근거 자료는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횡령 금액, 도박 내역, 폭행 증거까지 빠짐없이요. 박명자가 진상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여다보았어요. 숫자를 확인한 박명자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100억? 우리 집 다 팔아도 안 되는 돈이야.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박명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법원 계단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박명자에게 달려갔고 진상은 주저앉은 채 서류를 움켜쥐고 벌벌 떨었어요. 서연은 쓰러진 박명자를, 주저앉은 진상을, 허둥대는 미희를 한 번씩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통쾌함도 안쓰러움도 없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돌아서서 도준이 문을 열어주는 리무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준이 서연의 등 뒤를 지키듯 나란히 걸으며 차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 리무진에 오르기 전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법원 계단 위에서 땅을 치며 울부짖는 박명자와 무릎을 꿇은 채 서류를 움켜쥔 진상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은 시선을 거두고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혔고 검은 유리창 너머로 진상 일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리무진이 법원을 빠져나갈 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해냈어. 서연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고 리무진은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도로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통쾌한 복수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도준이 마련해준 최고급 병원 특실에서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서연은 아이의 이름을 미소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늘 웃는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미소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직후 아이의 온몸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아이의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갔고 의료진이 급히 아이를 안아들고 뛰었어요. 서연이 분만대 위에서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미소야, 내 아기 왜 그래요? 왜 안 울어요? 제발 대답해 주세요. 의료진은 대답 없이 아이를 안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분만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연의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졌고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1시간 뒤 담당 의사가 서연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준이 서연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미소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 구조가 정상과 다르게 만들어져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는 상태예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해외에 있는데 48시간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서연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48시간이요? 그러면 당장 보내야 하잖아요. 지금 바로 비행기 태워주세요. 도준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누나, 내가 전세기 준비할게. 진정해. 미소는 내가 반드시 살린다. 도준이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외 병원과의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신생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미소를 바라보았어요. 미소의 몸에는 온갖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미소야, 엄마가 꼭 살려줄게. 조금만 버텨, 제발. 그런데 이 소식이 뜻밖의 곳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진상은 미소의 출산 소식을 전해 듣고 눈빛이 번뜩였어요. 진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거다. 친권 소송 걸어. 아이가 아프다며? 내가 아버지인데 아픈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면 안 되지. 출국 금지부터 걸어. 진상의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통할까요? 아이 건강이 위급한 상황인데. 통하든 안 통하든 시간을 끌면 돼. 시간이 지나면 저쪽이 급해져. 급해지면 돈을 내놓겠지. 진상은 법원에 친권 변경 소송과 함께 아이의 출국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양육권 분쟁 중인 아이를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진상이 내세운 명분이었어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미소의 해외 이송이 막혔습니다. 전세기는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태울 수 없었어요. 도준이 주먹으로 병원 벽을 쳤습니다. 이 미친놈이 아이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비서실장이 급히 보고했어요. 회장님, 최진상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국 금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5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상이 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에 진상의 번호가 떴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서연아, 아기가 아프다며? 안 됐다, 진짜. 진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50억 입금해. 그러면 출국 금지 풀어줄게. 아버지가 동의하면 법원도 풀어주거든. 서연의 이를 악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어요. 네가 사람이야? 지금 미소가 죽을 수도 있는데 돈을 달라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입금하라는 거지. 시간은 내 편이 아니야, 서연아. 50억이 아까우면 말고. 애 죽는 꼴 보고 싶으면 버텨봐. 전화기 너머로 진상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서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무릎이 꺾이며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연의 입에서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서연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진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재벌과 짜고 아픈 아이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전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미소의 아기 사진을 도용해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며 후원금 모금 계좌까지 열었어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한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하루 만에 수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진상은 그 돈으로 밀린 도박빚을 갚고 나머지는 해외 도피 자금으로 숨겨두었어요. 박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명자는 병원 로비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드러누웠어요. 종이 박스에 내 손녀 내놔라. 재벌이 우리 핏줄을 납치했다. 라고 매직으로 쓴 피켓을 세워놓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재벌이 힘으로 내 손녀를 빼앗아 가려 한다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병원 직원들이 박명자를 말렸지만 박명자는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취재진까지 몰려들면서 병원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미인은 진상의 곁에서 슬슬 딴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라고 했지만 미희의 배는 이상하게 더디게 불러왔고 산부인과 검진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진상이 아기 검진은 받아야지라고 할 때마다 미희는 온갖 핑계를 댔어요. 오빠 나 병원만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기한테 안 좋대?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도 초음파는 찍어야지. 초음파 사진 있잖아. 저번에 보여줬잖아.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했어. 괜히 자주 가면 아기가 놀란대. 미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진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희는 진상이 잠든 사이 핸드폰을 뒤져 후원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새벽에 몰래 일어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고 위조 여권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미희의 여행 가방은 이미 옷장 깊숙한 곳에 꾸려져 있었어요. 미소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고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담당 의사가 서연과 도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미소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도준이 서연의 어깨를 양손으로 단단히 잡았어요. 누나, 내 눈 봐. 내가 해결할게. 법보다 빠른 방법이 있어. 서연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아, 미소가 죽으면 나도 못 살아. 제발, 제발 살려줘. 누나, 내 목숨 걸고 약속해. 미소 반드시 살린다. 누나는 미소 옆에 있어.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도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준은 복도로 나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상이 은신처 위치 확인했지? 오늘 밤 안에 끝내. 그리고 해커팀 투입해. 상간녀 산부인과 진료 기록 전부 뒤져.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해커팀이 산부인과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준이 비서실장에게서 태블릿을 건네받아 화면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읽어 내려가던 도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미희의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가짜 파일이었습니다. 실제 진료 기록에는 미희가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준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임신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전부 사기였다고. 도준이 서연의 병실로 돌아왔어요. 서연의 손을 잡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 여자 임신 안 했어. 배에 뭘 대고 속인 거야?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임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손자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야? 맞아. 전부 사기극이었어. 누나,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이야. 도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고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상은 자신의 원룸에 앉아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이 아빠로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벌의 힘에 밀려 제 딸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불쌍한 미소를 살려주세요. 진상의 라이브 방송에는 실시간으로 수천 명의 시청자가 접속해 있었어요. 힘내세요. 아빠 후원금 보냈습니다라는 댓글이 빠르게 올라갔고 진상은 속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미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진상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오열하는 연기를 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끊겼어요. 검은 화면이 2, 3초간 이어지더니 전혀 다른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이 도박장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흐릿한 화질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지만 진상의 얼굴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진상이 칩을 테이블 위에 쌓으며 옆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거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이야. 바보들이 불쌍하다고 퍼주더라. 한 판만 더 치면 빚 다 갚는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뭐야 이게? 후원금으로 도박을? 사기꾼이었어? 분노의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진상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왜 나와? 해킹당한 거야? 진상이 방송을 끄려고 핸드폰 화면을 눌렀지만 화면은 진상의 조작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도박장 영상이 끝나자 이번에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진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야, 솔직히 애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오나? 한번 알아봐. 상대방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야, 그래도 내 딸인데 그런 소리를 해? 딸이면 뭐해? 나한테 돈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살아도 돈, 죽어도 돈이면 되는 거 아니야. 방송을 보던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신고해야 한다. 경찰 불러. 댓글창이 욕설과 분노로 가득 찼어요. 동시에 병원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도 영상이 하나 더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시위하던 박명자가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스크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원장님, 저 임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발 입 다물고 계세요. 진단서만 한 장 더 써주시면 사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미애 씨, 이건 불법이에요. 더 이상은 못 해줍니다. 못하긴요. 원장님 병원 위생 단속 걸리면 면허 날아가죠? 제가 신고 안 하는 대신 진단서 한 장. 어려운 거래 아니잖아요. 박명자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희였어요. 미희가 산부인과 의사를 협박해서 가짜 임신 진단서를 받아낸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박명자가 스크린 앞에 선 채 입을 벌렸다 닫았어요. 임신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손자는? 내 손자는 어딨어? 병원 로비에 모여있던 취재진과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상상 임신 사기극이래. 시어머니가 속은 거야. 저 할머니 불쌍한 거야. 나쁜 거야? 박명자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명자가 두 손으로 뒷목을 감싸주며 신음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년한테 속았어. 내가 그년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박명자가 울부짖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도준의 법무팀은 이 증거들을 실시간으로 법원에 전송했어요. 진상이 후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증거,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요구한 녹취록, 그리고 미희의 임신 사기 증거까지 일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긴급 심리를 열었고 1시간 만에 결정이 내려졌어요. 진상의 친권 박탈, 접근 금지 가처분, 그리고 미소의 출국 금지 해제 명령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도준의 비서실장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도준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출국 금지 해제되었습니다. 전세기 이륙 준비 완료되었고 해외 병원 수술팀도 대기 중입니다. 도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됐어. 출국 금지 풀렸어. 지금 바로 가자. 서연이 도준의 손을 꽉 잡으며 입술을 떨었어요. 정말이야? 미소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야? 응, 지금 바로. 전세기 대기하고 있어. 1분도 안 늦출 거야. 서연과 도준은 의료진과 함께 미소를 이동식 인큐베이터에 태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고 경호 차량이 앞뒤를 호위했어요. 서연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미소의 작은 손을 유리 너머로 쓸어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는 미희가 선글라스를 쓴 체주를 서고 있었어요. 위조 여권을 손에 쥐고 출국 심사대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미희의 캐리어 안에는 진상의 후원금 계좌에서 빼돌린 현금 다발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미희의 차례가 왔습니다. 미희가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이 여권을 펼쳐들었어요. 심사관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어 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미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미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출국장 입구에서 공항 경찰 4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김미애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미희가 캐리어를 버리고 뒤로 돌아 뛰려 했지만 경찰이 미희의 팔을 잡았어요. 미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나 임산부라고. 임산부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경찰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임산부요? 김미애 씨 의료 기록 확인했습니다. 임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미희의 입이 굳게 닫혔고 고개가 떨궈졌습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미희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같은 시각 진상은 자신의 원룸에서 짐을 싸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진상 씨,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진상이 가방을 집어들고 창문 쪽으로 달렸어요.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었지만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린 진상의 오른쪽 다리가 꺾이며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악! 바닥에 쓰러진 진상을 경찰이 둘러쌌고 진상은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은 채 비참하게 검거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진상과 미희가 마주쳤어요. 철창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둘의 눈빛이 동시에 뒤집어졌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도박만 안 했으면 이 지경이 됐겠어? 미희가 철창을 잡고 소리쳤어요. 뭐? 나 때문? 네가 임신했다고 사기를 쳐놓고 내 탓이야? 이 사기꾼년아. 사기꾼은 누가 사기꾼이야. 후원금으로 도박한 놈이. 내 인생 네가 망쳤어. 내 인생? 내 인생은 원래 그 모양이었어. 나한테 붙어서 빨아먹으려고 작업 건 게 누군데. 진상이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미희의 머리채를 잡았고 미희도 진상의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유치장 안이 고함과 비명으로 가득 찼고 경찰 3명이 달려와 둘을 떼어 놓았습니다. 박명자도 그날 밤 유치장에 들어왔어요. 미희가 빼돌린 자신의 패물과 돈을 찾겠다며 경찰서에서 책상을 뒤엎고 난동을 부리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유치장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은 박명자는 벽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 손자도 없고
내 돈도 없고, 내 집도 없고, 나한테 남은 게 뭐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태평양 위를 날고 있는 전세기 안에서 서연은 미소의 이동식 인큐베이터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의료진이 미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도주는 서연의 맞은편 좌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인큐베이터 유리에 손을 대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미소야,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데려갈게. 꼭 나을 수 있어. 비행기가 착륙했고 미소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어요. 서연과 도주는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어요. 서연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5시간이 넘어가자 서연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깍지 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도준이 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누나, 미소는 누나 딸이야. 강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약할 리 없어. 반드시 이겨낼 거야.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집도이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도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미소는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서연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서연의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렀습니다. 도준이 서연의 등을 감싸 안았어요. 누나, 끝났어. 이제 진짜 악몽은 끝났어. 서연이 도준의 가슴에 이마를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울음이었어요. 도준은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서연이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며칠 뒤 미소가 인큐베이터를 나왔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미소를 두 팔에 안았어요. 미소의 작은 입이 벌어지며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서연은 아이의 뺨에 볼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미소야, 엄마야. 엄마가 안고 있어.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도준이 서연의 옆에 서서 미소의 손가락을 살짝 잡았어요. 미소의 손가락이 도준의 검지를 꼭 쥐었고 도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서연과 도준은 미소를 안고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서연은 미소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고 미소의 작은 숨소리가 서연의 가슴 위에서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 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싱글맘과 소외 계층을 위한 유기농 이유식 브랜드 맘스 스마일의 대표 이서연 님이십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붉은색 정장을 입은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걸어갔어요. 3년 전 법원 앞에서 입었던 그 붉은색과 같은 색이었지만 서연의 걸음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여유로운 발걸음이었어요. 서연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객석 앞줄에서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멋있어. 3살이 된 미소가 두 손에 꽃다발을 안고 의자 위에서 깡충깡충 뛰고 있었어요. 미소의 볼은 사과처럼 빨갛고 통통했고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미소 옆에 앉은 도준이 아이의 허리를 잡아주며 웃었어요.
미소야, 의자에서 뛰면 넘어져. 엄마한테 꽃다발은 이따가 주는 거야. 싫어. 지금 줄 거야. 삼촌, 나 내려줘. 도준이 미소를 안아 내려주었고 미소가 꽃다발을 안은 채 무대 쪽으로 뒤뚱뒤뚱 달려갔습니다.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퍼져나왔어요. 서연은 상패를 받아든 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한번 둘러보고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3년 전 저는 10,000원 한 장 쥐고 찜질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 하나만 있었어요. 그 아이를 지키는 것만이 제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요. 서연이 객석 앞줄에 앉아있는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도 미소도 여기 없었을 거야. 도준이 고개를 숙이며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미소가 무대 계단 앞에서 꽃다발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꽃. 객석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고 서연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미소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소가 서연의 볼에 꽃다발을 콕 갖다 대며 까르르 웃었어요.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그 순간이 다음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서연과 도준, 미소는 호텔 로비를 나섰어요. 바깥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도준의 손을 잡고 눈을 올려다보았어요. 삼촌, 눈이다. 눈 예쁘다. 그래, 예쁘지? 우리 미소만큼 예쁘진 않지만. 미소가 깔깔대며 웃었고 도준이 미소를 번쩍 안아 목마를 태워주었습니다. 미소가 도준의 머리 위에 앉아 두 손을 하늘로 뻗으며 소리쳤어요. 나 제일 높다. 삼촌, 나 하늘 닿을 것 같아. 서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무료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저녁이었고 줄을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을 움츠리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줄 한가운데 낡은 점퍼에 찢어진 운동화를 신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최진상이었습니다. 정가 기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공사판을 전전하다 허리를 다쳐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상은 급식소 맞은편 건물 벽에 걸린 대형 전광판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어요. 전광판에는 서연의 시상식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는 서연, 그 옆에서 꽃다발을 건네는 미소. 전광판 속 미소가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본 진상의 입술이 떨렸어요. 미소가 벌써 저만큼 컸어? 걔가 내 딸인데. 줄 앞에 선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저씨, 줄 좀 앞으로 가요. 뒤에 사람 많다고. 진상은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한 발짝 움직였어요. 급식 접시를 받아든 진상의 손에 핏줄이 볼록 솟아 있었고 손톱에는 시멘트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진상은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떠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진상의 눈에서 물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진상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느 역 출구 앞에서 박명자가 폐지를 끌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 쌓인 종이 박스가 흔들거렸고 박명자의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있었어요. 역 앞을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깔깔대며 뛰어갔습니다. 박명자가 아이를 바라보며 리어카를 멈추었어요. 내 손녀도 저만할 텐데.
미소가 지금 얼마나 컸을까? 옆을 지나가던 노인이 박명자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길 막아요. 리어카 좀 빼줘요. 박명자는 아무 대꾸 없이 리어카를 끌고 다시 걸었어요.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렸습니다. 교도소 독방 안에는 미희가 앉아 있었어요. 출소 후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잡혀 가중 처벌을 받은 미희는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미희가 들여다보았어요. 푸석푸석해진 피부와 깊게 패인 눈 밑 그늘, 갈라진 입술. 미희가 거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거울이 깨지는 소리가 독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주말 아침 서연과 도준, 미소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보육원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자란 곳이었어요. 서연이 직접 만든 음식이 담긴 보온 가방을 들고 보육원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서연 이모다. 맛있는 거 가져왔어?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며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모가 특별히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왔어. 많이 먹어. 도준이 미소를 목마에 태운 채 보육원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미소가 도준의 머리 위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안녕. 나 미소야. 같이 놀자. 아이들이 미소를 둘러싸고 웃음꽃이 피었어요. 도준이 미소를 내려놓고 아이들과 뛰어다니며 놀아주었습니다. 도준이 미소를 다시 안아 올리며 아이의 코를 살짝 건드렸어요. 삼촌이 우리 미소 평생 지켜줄게. 약속? 미소가 도준의 볼에 입을 쪽 맞추었습니다. 삼촌, 사랑해. 도준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요. 보육원에서 돌아온 저녁, 서연은 따뜻한 거실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거실 전체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3년 전 시댁의 차가운 부엌에서 500개의 만두를 빚던 그 새벽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보일러도 꺼진 얼음장 같은 바닥에 맨발로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폭신한 카펫 위에 미소와 나란히 앉아 웃으며 반죽을 만지고 있었어요. 미소가 밀가루 묻은 손으로 자기 코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만두 잘 만들지? 그럼 우리 미소가 제일 잘 만들어. 엄마보다 잘 만든다. 진짜? 삼촌한테도 먹여줄 거야. 도준이 밀가루를 묻혀 미소의 볼에 콕 찍었어요. 삼촌 것도 만들어줘? 삼촌은 미소가 만든 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미소가 깔깔대며 도준의 손에 매달렸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만두를 다 빚고 미소가 거실 카펫 위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도준이 미소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일어나 서연 옆에 앉았어요. 벽난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서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도준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누나. 응. 나 할 말이 있어. 서연이 도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준의 귀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도준이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이제 누나 동생 말고 미소 아빠 하고 싶어.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뭐라고? 20년 전에 누나가 나한테 빵 반쪽 건네줬을 때부터 누나밖에 없었어. 보육원 나오고 돈 벌고 회사 키우면서도 매일 누나 생각했어. 누나 찾으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게 이거야.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누나를 지키는 것도 미소를 지키는 것도 동생이라서가 아니야. 나는 누나를 여자로 좋아해. 평생 옆에 있고 싶어. 서연은 도준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도준의 빨개진 귀와 떨리는 손끝과 간절한 눈빛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서연이 도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도준의 떨리던 손이 서연의 손 안에서 멈추었어요. 왕누나, 너 고백도 울면서 하냐? 도준의 눈가에 맺혀있던 물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도준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가 웃으니까 눈물이 나잖아. 서연이 도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벽난로 앞에서 미소가 새근새근 잠든 모습, 그 옆에서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은 서연과 도준의 모습이 따뜻한 불빛 속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갓 찐 만두를 접시에 올려 미소의 앞에 놓았어요. 잠에서 깬 미소가 눈을 비비며 만두를 집어들었고 서연이 호호 불어 식혀서 미소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삼촌도 먹어. 미소가 만두를 집어 도준의 입에 쏙 넣었어요. 도준이 우물우물 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서연과 도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어요. 서연이 미소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견딘 사람이 가장 따뜻한 봄을 맞는 거란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벽난로 앞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거실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설날 새벽 얼음장 같은 부엌에서 동태전을 부치던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멸시당하고 만삭의 몸으로 종일 부려먹히고 남편의 배신 앞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못났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소금 세례를 맞으며 맨발로 쫓겨나던 그 새벽 서연의 손에는 5만 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뱃속 아이를 지키겠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 버텼고 진짜 가족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피를 나눈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연을 버렸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도준은 목숨을 걸고 서연을 지켜주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견딘 사람이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법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 모두 따뜻한 봄날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